네, 안녕하세요. 여기 팩트경제 임경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해서 좀 뒤숭숭하시긴 하실 것 같은데 별 의미 없어요. 참여정부 때도 LTV DTI 규제 있었고 지금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다 그런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안 올랐나요 혹시? 더 올랐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향후 계속 오를 거예요. 정책 대응 방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가 있긴 한데 비규제지역에 대한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요번에 지정했던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5대 광역시 중에 시정이 안 된 곳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수성 빼고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하시면 되겠지 뭐.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 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 이게 어디예요? 어딜까요? 잠실동, 그 다음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정부에서 핀셋으로 이곳에 주택가격이 오를 거니까 살아라고 시행해준 것밖에 안 돼. 이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택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것도 별 의미는 없어 보여요. 실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것들을 일반 수요자가 살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였어요. 참여정부 때 그게 이제 2003년에서 2008년도까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렇게 정부 규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때는 20제곱미터 약 6평 이상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도 주택가격은 올랐다고요. 실제로 참여정부 때 그 5년 동안 주택가격이 약 87%가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요. 요 3년 동안 주택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50%가 넘어요. 이 50%가 넘는다? 그러면 일반 서민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한다? 글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져요. 그렇다고 하면 재테크라는 걸 누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주식시장으로 가더라고요. 그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특히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부동산을 모르고는 사실은 부자의 반열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향후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 아닌 데 가서 투자하면 되지. 대출 규제? 대출 안 받으면 돼. 내가 돈이 지금 없는데요. 대출을 안 받고는 집을 못 사는데요. 방법은 있어요.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낙찰 하나 받았어요. 근데 대출은 안 나와. 그러면 제 지인들 통해서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주 입장에서는 은행 수익보다 훨씬 더 최소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나는 대출받지 않고도 잔금을 납부하고 이걸 시장에서 전세로 바꾸면 돼요. 전세로 바꿔서 전세로 놓아서 그 보증금을 회수하고 내가 그날 설정한 금액을 갚아버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혹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에 나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나한테 전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경매라는 것 자체가 큰 돈을 갖고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최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평구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평구는 부평구 부계동이나 부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부평에 재개발 지역이 있었어요. SK 해머로라고 해서 1순위 청약이 뭐 완판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P만 2억에서 2억 5천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재개발 지역에 인접지역을 가서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 이주 수요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주 수요를 바라보고 나는 단타 매매를 하겠다. 그럼 그 지역에 보통 다세대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빌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격대가 얼마나 갈까요? 2억 원 이하예요. 1억에서 보통 1억 한 2, 3천 정도의 물건들이 나오고 전세 가격이 거의 매매 금액의 80%를 육박을 해요. 그러면 내 돈 2, 3천만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 받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매입해서 한 1, 2년 뒤에 내가 들어간 원금의 2에서 30%만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은행 이자율의 최소한 20배 이상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검색하고 찾고 그리고 현장 가서 가격대 조사하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부평 쪽의 물건들을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제가 샀던 물건이 평당 한 1200에서 1300이었어요. 1300이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지금 한 1억 한 4천, 5천 이렇게 올라와서 한 일주일 사이에 2,500에서 3천만 원 갭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7호선 굴포천역입니다. 굴포천역이고 요 일대가 요 오상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가 대림 이편한 세상 1299세대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한 데는 여기가 요 코오랑 아파트 쪽이거든요. 요 코오랑 아파트고 지난주에 분양한 게 여기 SK뷰 해모르입니다. 이게 당첨이 되고 나서 안전자리에서 P가 1억 5천이 붙었어요. 이 지역 자체도 재개발이 들어갔던 자리고 이 지역도 지금 이제 곧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철거를 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P가 한 1억 5천 정도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나 이 지역이나 혹은 여기 재개발이 되는 지역 그리고 이 위에 오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인접지역을 가서 찾으시면 되겠죠. 인접지역에 지금 여기 부평 레미안 아파트가 있잖아요. 요 위가 7호선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 블럭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예쁘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면적란을 구하는 게 있어요. 요 면적을 이렇게 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면적을 보면 오른쪽 커서를 누르면 얘가 5만 7천 제곱미터니까 대략 이게 한 1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은 아니에요. 인접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실제 이 지역의 경매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가 보통 1억에서 1억 한 2천 정도로 이렇게 매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 가격은 9천에서 좀 신축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까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 한 2천에서 3천만 원만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할 때 멀리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자녀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주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공급량은 적고 이주 수요가 많다. 그럼 가격대가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오른 갭만큼만 먹고 그리고 이 지역을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다른 동수역 같은 경우나 기타 다른 지역에 부평 십정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지역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출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지역들도 많고, 그러면 이런 지역에 가서 내가 미리 선투자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느냐, 서울 같은 경우는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사업계열을 볼 수 있는 난이 있거든요. 그 사업계열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있고 조합원 수가 있고 분양가구 수가 있어요. 간혹 분양가구 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관리처분이나 아니면 그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변경 신청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조합원 수가 기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조합원 수까지 나와요. 그러면 기존 조합원 수하고 분양 가구 수가 나와 있으니 이 둘을 비교하면 이 지역이 내가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 물어보시면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냐, 몇 번지 몇 톤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냐, 그러면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을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공무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갔구나, 그 다음에 각 사업 단계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투자가 훨씬 더 수월하죠. 이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로 투자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부동산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 정책도 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어떤 부동산 뉴스들이 네이버에 올라오는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검색을 하시고 스크랩 같은 걸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스크랩 같은 걸 해서 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고, 뭐 재개발에 대한 공부, 재건축에 대한 공부, 경매에 대한 거, 공매에 대한 거, 기타 부동산 수익 환원율을 따져보는 시장에 대한 것들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의식주 중에서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어떤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연봉 1억 이상의 수익을 얻는 그런 전문직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디 강남에 가서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뭐 저 지방 어디 뭐 내려가서 사시겠어요? 저라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강남에서 살겠어요. 인프라도 잘 되어 있지,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여가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 부동산은 단순히 어떤 정책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높아지면 좀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야.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내가 자녀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이 또 부모된 입장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인천에서 제일 핫한 지역은 그 부평이에요. 부평구 부계동, 그 다음에 부평동, 그리고 십정동. 이 부평구 부계동이나 부평동은 바로 부천 1기 신도시, 그 중동 3본 신도시 그쪽 인접지역이에요. 바로 도로만 넘어가면 바로 부평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 작은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기 이제 6월 22일 날 진행하는 물건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부평 레미안 쪽에 그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북의 4주택 재개발 지역, 북의 4주택 재개발 지역이고, 여기가 북의 3위주택 재개발 지역.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그 청약했던 그 북의 서초 북적주택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최고 경쟁률이 252대 1이었어요. 이 인접지역인 여기 부평 레미안 아파트 바로 이 지역에 지금 경매물건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지 지분이 10평, 11평 가까이 되고 전용 면적이 18평이나 돼요. 여기가 전세가가 한 1억 2천 정도가 나와요. 1억 2천 정도가. 그러면 내가 1억 2천이나 1억 3천 정도의 입찰가를 쓴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투자금 거의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물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초기에 일단 1억 2천이나 1억 3천이라는 돈을 일단은 납부를 하셔야 돼. 납부를 하시고 한 두세 달 뒤에 전세보증금으로 돌아 나올 수 있게끔 그 구조를 짜면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분석상 전혀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2013년도 10월 17일 날로 되어 있는데 세대주의 전입신고 날짜가 2009년도 11월이잖아요. 11월. 그러면 얘가 형식상으로 봤을 때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실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내역을 잠깐 볼까요? 여기 당사자 구분에 보면 이해관계인들을 다 표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해관계인들의 임차인이라는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다음으로 현황 조사서를 한번 가볼까요? 예, 누가 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채무자금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달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송달내역을 보시면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으면 이 임차인한테 반드시 경매사건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송달내역에도 임차인 기록이 전혀 없어요. 즉, 이 해당 부동산은 권리분석상 하자가 전혀 없는 물건이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 투자금 대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얘는 금액이 조금 더 커요? 1억 5,500이라 좀 크다? 그러면 작은 걸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평동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평동 게 있네요. 여기도 내내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예, 같은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는 감정가 1억 5천이었는데 얘는 지금 감정가 1억 1천이죠. 그리고 한번 유찰이 돼서 7,700까지 빠졌다가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불허가 났습니다. 그리고 7,700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투자금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실제 조사가 좀 필요하겠죠? 경매가가 시장가 수준으로 웃도는 경우가 많다. 예,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연립 다세대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연립 다세대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굳이 보지 마시고 연립 다세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게 훨씬 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림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신림선에.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250m 밖에 안 돼요. 얘가 지하 물건도 아니고 지상의 물건이고 대지지분 5평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감정가는 1억 700이고 한번 유찰해서 8,560만원까지 빠졌는데 이것도 감정가 근처까지 가시고 그리고 나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전세로 충분히 빼서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물건들로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실제 경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로 해서 수익률을 더 많이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 것도 보여드렸고 저희 이제 다른 저희 수강생들 것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아파트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연립다세대로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 부평동 거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도 그 인허주택 재개발지역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인허주택 재개발지역이고 여기가 3위주택 재개발, 여기가 원래 해지가 됐던 지역이에요. 해지가 됐다가 주민들이 다시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블럭이에요. 앞블럭. 여기가 가격대가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5천, 4천에서 5천 정도 가격이 뛰었거든요. 여기를 사지 못하니까 이 지역으로 투자 금액이 몰리더라고요.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가 대지가 7평, 건물이 15평인데 실제 대지 7평에 건물 12평짜리가 이 지역에는 1억 2,500에 1억 2,500에서 1억 한 3천, 4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 가서 저라면 100% 입찰가 써요. 100% 입찰가 쓰고 그리고 나서 전세를 한 9천 정도 놓을 수 있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가. 그러면 내가 취등록세 내더라도 한 1000에서 한 1500 정도? 1500 정도 투자를 하면 내가 미리 사놓을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길게 보지 말고 얘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뒤에 처분하면 최소한 1억 한 3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투자금 대비 한 150에서 200%는 나올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주차도 여기는 좀 잘 되고 그리고 도로 자체가 8m가 넘는 도로예요. 6m, 8m 코너 쪽이라 주차하는 것도 좀 수월하고 그럼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도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라 뭐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가 입찰가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세가 오르면 그때 처분하고 나오시라고. 이 인천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주 수요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주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공급량은 줄고 이주 수요가 많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당연히 뛰겠죠. 그럼 전세 가격이 뛰면 덩달아 주택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연적인 주택 가격 상승률을 바라보고도 충분히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물건들, 이런 작은 저 재개발 구역 이런 데들의 이주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이 지역을 포함해서 몇 개 지역을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관심적으로 두고 가격 변동 폭이나 가격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까지 내가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처분하고 또 다른 지역을 찾으면 되니까 앞으로 이 부평이나 부계 같은 경우는 향후 한 2년, 2, 3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곳들이에요. 예,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중간에 계속 끊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방송 계속해서 보시면 뭐 투자 정보에 대한 거, 부동산 경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거, 주택 가격의 변동에 대한 추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사실 저도 뭐 가진 것이 없었고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지금의 자산을 읽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 거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이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부평 3동이요.
부평 3동도 저는 좋아요. 부평 3동도 좋은데 제일 1순위는 부평 4동이에요. 부평 4동. 예. 그리고 이 부평 3동하고 부계동 그리고 그 십정동 이 지역은 부평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를 선점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가격이 무겁지 않은 거. 무겁다는 얘기는 매매 금액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 인접 지역에 연립 다세대를 투자하실 때는 보통 한 1억에서 1억 한 2, 3천 정도의 물건이 가장 좋아요. 물론 그 이하의 물건도 좋고요. 그 이하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냥 정말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사셔도 돼. 괜찮아. 충분히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대신 지하는 사지 마셔. 지하는. 예, 지하는 임대를 놓기도 힘들고 매매를 하기도 힘들어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실제 그런 물건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상은 괜찮아요. 지상은 방 2칸짜리도 괜찮고 3칸짜리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지 지분 면적도 그닥 중요치 않아. 예, 간혹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재개발 지역에 제가 33평형 분양을 배정받고 싶은데 그러면 몇 평짜리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부동산이 역으로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당신 어디에 살아?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에 사는데 그러면 몇 평짜리에 살아? 33평짜리요. 33평짜리 사는데 혹시 등기부등본 떼봤어? 발급받아 봤어? 예, 발급받아 봤죠. 니 거 대지지분이 얼마나 해? 제 대지지분 한 10평에서 12평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중개업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33평형 분양 배정 받으려면 몇 평짜리 사는 게 좋아요? 예, 10평짜리.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조합원 수 대비 분양 가구 수인 거지. 그러면 분양 가구 수가 많으면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도 33평형 분양 배정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아닌 조합원 수고 분양 가구 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면적 구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렸잖아. 그 면적을 구해 보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조합원 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인천이 전 조정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서 경락세금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충분히 예,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예를 들어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뭐 2명이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3명이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낙찰을 받고 대출은 안 나와.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꽤 많거든요. 예, 돈 가지고 있는 양반들도 되게 많고 지금 수신금리가 1% 이하잖아요. 1%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1% 정도인데 제가 금리 5%로 계산해서 주겠다. 그리고 담보를 이 낙찰받은 물건을 잡는 거죠. 1순위로 근저당을 잡고 5% 수익률을 주고 저는 그분한테 돈을 빌릴 거예요. 빌려서 잔금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내부 기본적인 뭐 도배장판 싱크대 정도 해놓고 그리고 저는 전세 맞출 거예요. 전세 맞춰서 다시 이분들한테 변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 한들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LTV, DTI 뭐 60%, 70%, 비규제 지역은 뭐 70% 이렇게 나오는데 전세가 기준하면 전세가가 오히려 대출 나오는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나는 전세를 이용해서 계속 주택수를 늘려갈 거라고. 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글쎄 이게 부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없는 그래도 월급을 받아서
내가 작은 주택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하는 내 온전한 주택을 하나 갖는 게 꿈인데 그걸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일반 매매에서도 가능합니다. 갭 투자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갭 투자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투자하시면 돼. 그런 거 투자하시면 되고, 이게 일반 매매에서도 투자가 되는데 경매에서는 더 자유롭죠. 그리고 일단 시세보다 내가 싸게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 매매를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죠. 아는 분한테 돈 빌리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리면 되잖아요. 설정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쓰시면 되지. 돈 빌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떤 것도 못해요. 그건 아닌 거죠. 경매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못 갚을 돈이 아니잖아요. 전세를 받아서 상환하면 돼요. 상환하면.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다른 거 하나 낙찰 받고 또 빌려서 전세 놓고 다시 상환하고. 경상도 남부지방으로 지금 부산은 괜찮잖아요. 부산 요즘 제가 그저께 전화통화를 했더니 부산이 지금 물건들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규제를 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전국을 다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전국을 다 규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할까?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시기 중에 이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6월 30일까지 임대사업 자진신고해서 7평짜리 작은 빌라 4천만원 전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요, 그냥 하나는 임대사업자 신고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이거는 괜찮아. 예,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안 하셔도 돼. 그리고 7평짜리 작은 빌라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지역은 어딘데? 서울인가요? 저는 서울 물건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서울 물건은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존에 서울 물건은 있고 그리고 내가 서울에 다른 걸 사고 싶어. 그러면 다른 물건이 있을 때 그거 계약하고 이거 처분하시면 돼. 아, 부평이에요? 대지 지분이 7평이에요? 전용 면적은 얼마예요? 부평 어디쯤이에요? 아, 10.5구역? 좋아요. 가지고 계셔. 돈 돼요. 10.5구역은 돈 됩니다. 가지고 계셔도 돼요. 이거 피 주고 사셨어요? 지금 10.4구역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낙찰을 100%에 받았거든요. 지금 피만 낙찰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저희가 한 8천 주고 샀는데 피가 한 7천에서 8천 정도 붙었더라고요. 아, 잘 사셨어요. 피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피 한 2, 3천 주고 사셨으면 괜찮은 거고. 부평 3동 괜찮고요. 4동도 괜찮고, 예, 10정동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대출 규제는 있고 주택에 대한 거죠. 그러면 상가를 하면 되죠. 뭐 상가 한번 볼까요? 이분은 7억 6천에 요 매매 금액이에요. 매매 금액. 이분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을 받았는데 감정가 7억 3,400이 됐고 두 번 유찰이 돼서 3억 5천 됐네요. 3억 5천. 예, 누구는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 경매시장에서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반토막이. 그러면 이런 것들 사시면 되잖아. 상가는 대출 규제 안 하잖아요. 주택에 대한 것만 대출 규제가 있지. 그럼 상가 가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상가 한번 볼까요? 여기 신도림이에요. 신도림인데 위치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현대백화점 있고 신도림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디큐브 시티 있고 위치는 되게 좋아요. 이 물건이에요. 이거
이미 지나간 겁니다. 46억인데 낙찰은 15억. 그러면 이런 거 사시면 되잖아. 돈 모아서. 처음부터 큰 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작은 거 하시면 돼요. 작은 거. 아, 직장인이세요? 법인을 낼까 고민하신다. 지금 법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법인 규제인데 굳이 법인 일단은 뭐 내시는 건 괜찮아요. 내시고 일단은 법인이 좋은 게 사실은 비용 부분을 다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법인세를 좀 3에서 4%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그렇게 매기기는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투자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다고 봐요. 비규제 지역에 가서 거기 가서 투자하시면 되죠. 그러면 괜찮고 그리고 개인으로 해서 단타 매매 그냥 양도소득세 내시면 되잖아요. 40% 내시면 되지 뭐. 투자 수익이 그만큼 나면 뭐 1억에 한 4천만 원 내가 세금 내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네, 오늘 갑자기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경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현업에서 23년 차거든요. 근데 부동산 갖고 손해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수익이 났었고 늘 원하던 수익 이상으로 해서 부동산을 매도를 했었고 향후 7, 8년 정도는 충분히 부동산 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요. 이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생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정책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정책보다도 시장에 유동자금하고 내 소득이 오히려 이 부동산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도 하고 아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핫하고 어디 가서 사야 되고 어디가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청약 열풍인데 내 생애 첫 주택 아파트 구입으로 청약이 나을까요? 아니면 경매가 나을까요? 청약? 글쎄요. 요번에 인천의 최고 청약 가점이 70점이더라고요. 70점이면 무주택으로 최소한 15년, 부양가구수 3가구,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연수도 10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조건이 맞으면 가시라고 하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경매하시라고 합니다. 저는 주택에 규제가 있으면 상가하시면 되고 상가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뭐 토지하셔도 되고 근데 그냥 주택 아니면 상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토지 시장까지 가시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좀 환경도 익숙해지고 또 부동산에 대한 거 경매 특히 경매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같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